7월 2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와서 못 본 학생들한테는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학부모들한테 왈가불가 얘기하는 게 좀 귀찮아졌어요. 뻔하거든요, 내용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지금 바뀌게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저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게을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리에 대한 정리정돈을 못해요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남 탓을 좀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만 거꾸로 해도,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자기 자리에 정리정돈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탓하게 되면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그렇지 않고서 자꾸 뭐 기술적인 뭐 숙제 여부, 노력 여부, 본인이 바뀌지 않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고요. 그리고 또 지쳤고요.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르면 2025년부터 2300만 서울 경기 주민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죠. 쓰레기 매립장 못 찾아갖고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요. 3조 원 규모의 파격 지원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표 계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에 당해봐야 됩니다. 대체 메리츠를 조성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뒤늦게 후보지를 구하면 결국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거예요. 경기 서울권 사람들 2025년 되면 집 앞에 쓰레기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땐 누구 탓할지 지켜봐야 되죠. 지난 6월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로 보험업계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쿠팡이 낸 보험료는 한 16억인데요. 보상금을 3,600억 원에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보험사들이 손해겠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화재 보험료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가입자들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울산이 요즘에 수소 관련돼서 뜨고 있습니다. 울산에 이제 현재 SK 종합화학, 롯데케미칼, S오일 등 이제 정유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풍부한 부생 수소를 바탕으로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수소 트랙과 수소 유람선 등에 대한 실증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산은 이제 수소 도시로 바뀌고 있네요. 지난 1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면서 스타트업계의 근로시간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뭐 혼자 일하라는 거죠. 뭐 고용하지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이미 대기업이 된 곳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스타트업은 단기적으로 주 52시간 넘게 근무해야 하는 때도 있죠. 밤늦게까지. 근데 정부가 인력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사업장에 맞게 정책을 정해야죠.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한 곳 가량은 60대 이상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교체 차원의 가업 승계를 추진하려고 해도 상속, 증여세 부담에 가로막혀 발목을 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한쪽 측면만 보고 있어요. 한쪽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은 뭘 보고 있냐면 왜 굳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코스닥 협회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높은 상속,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활용도가 낮고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CEO 고령화의 배경이라 분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굳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동고동락하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먼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기업이 되면 저는 절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생각은.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한테 물려줘야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전자 매출액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며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조 원대 유지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2일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이 되겠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 불안감이 커지며 화폐 사용이 줄자 시중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 한 123장이 적발됐는데 지금 요번에는 이제 38장으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돈은 전년 대비 2,200만 장 불어난 6억 4,260만 장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로 불어났으며 모두 4조 7,644억 원치 화폐가 폐기 처리됐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글로벌 팬데믹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업계가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가 국내 내수시장 3, 4위에 올라섰고요. 벤츠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2,170대 판매했고요. 6년 연속 1위 달성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BMW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늘어난 36,261대 판매하며 격차를 6천만 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 약간 종특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보지 않아요. 상대방의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종특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판매 호조세의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무신사의 동반 성장 경영에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무신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6,200여 개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 뜨고 있네요. 지난 1일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 보험 손해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상품 개정에도 보험사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에 실손 보험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항목 정비 등과 같이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요 하나 교보 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50만원 넘게 보험금 수령된 삼성화재 실손도 가입이 안 돼요. 보험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거대 모르겠어요. 보험회사를 이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선장을 기록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가장 취약층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마찬가지죠.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는 13만 7천 명 감소하면서 9만 3천 명 줄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가 8만 2천 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70% 가까이 많은 수준이라 합니다. 1년 이내 열사병 환자가 3명만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고요. 납순, 크롬, 벤젠 등 화학물질 급성 중독으로 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1년에 3명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역시 처벌 대상이에요. 이에 정부의 사고방식은 이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은 뒷전이고 처벌에만 무게를 둔 것에 비난이 좀 일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원화값이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160선이 1차 저항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원화값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사는 거 좋겠죠. 저는 달러를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이제 금융기관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높은 금리를 찾는 고객이 몰린 이유죠. 원래 저축은 제2금융권에 해야 되고 대출은 제1금융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출된 첫 사례가 발생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인을 제도권 편입 신호탄 아니냐고 보고 있어요. 토인이 아니고 코인입니다. 한편 이제 정부가 증권형 토큰이 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지만 실제 규제를 통과할 가상화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9월달 안에 가상화폐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구직자는 실업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 최대 절반으로 깎입니다. 단기 취업과 휴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죠. 파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 수입은 2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 8천억 원 더 거쳤어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은 더 많이 거쳤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 6천억 원 늘어난 8조 원이었고요. 소득세는 7조 2천억 원 늘어난 1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1조 8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부동산 상승에 의한 세수 증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달 5에서 이제 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한다며 내놓은 대책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가 지원 대책 발표 이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으로 소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무 생각 없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주 22시간제 그냥 해 이거죠. 이미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구인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용장려금은 무용지물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관심 없죠. 디지털세에 이어 유럽연합의 탄소국 경세 도입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세 조세 환경에 큰 변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국가로부터 수입의 탄소국 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 약 1조 원 정도 돼요. 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톤당 30억 유로 부과할 경우에 무려 무역 8위인 한국이 큰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철강, 석유화학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이에요.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고용 연장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이달 말께 핵심 인구 대책으로 발표할 전망이죠.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이나 그리고 고용 방식 변경 등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 말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꺼낸 것은 당장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며 소득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고용 연장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죠. 근로기간이 근데 이제 1년이 더 연장될 때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급여도 1.2%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이 지나도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최대 6% 늘어날 전망이에요. 근데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현장이 오히려 노년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저축해 놔야죠, 뭐.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종의 급행버스 노선인 BTX가 투입이 됩니다. 이제 행주대로에서 이제 당산, 청량리에서 도농 등 경기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최소 30분씩 단축될 전망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3기 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의 철도처럼 정치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 BTX가 운영되는 거죠. BTX는 뭐냐면 이동이 가능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마다 방향을 바꿔가며 버스 전용 차로를 확보하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가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1인 가구와 법률혼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편에 착수합니다. 이거는 인구가 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인구가 안 는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만든 거예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앞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여성 고용을 확대합니다. 방과 후 체육 그리고 예술활동 등 초등교육 시간도 확대가 되고요. 신기술 분야 여대 공동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원격 근무자 비자 신설의 IT, 첨단기술 인재, 장기체를 허용하고요. 장기 근속 숙련 인력에게 장기체류 및 가정 초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고령층 고용해요. 고령자 고용 및 임금 체계 개편 방안 마련 착수, 1000인 이상 재취업 지원 버스 지원 시스템 의무화 제도 안착 서비스, 평생 학습 지원 강화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대상 확대, 대학이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 제도 운영, 가족 형태 다양화 대응입니다. 비혼 동거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등 가족 정의 확대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1인 가구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 남성에 대한 혜택은 없네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치 않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이 주택 보유자들을 불법으로 내모고 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요, 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려니 보유세가 무섭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되도록 세금 제도를 바꿔놓았으니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까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도가 제도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니까 사회가 정부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화 만드는 거죠. 일부러. 명의신탁이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국토부가 적발한 지방 과열 지역 불법 의심 사례 조사 건수는 1228건, 유한 건수는 244건입니다. 이 중에 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 탈세가 58건, 명의신탁이 20건, 대출 규정 위반이 4건입니다.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는요, 명의신탁, 다운계약, 위장이혼, 동의비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했죠. 저는 이건 투기꾼 때문에 상승했다 봐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은 허구로 판정됐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요. 대출 과도하게 한 당신만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겠죠. 나중에. 우선 경매가 판을 치겠죠.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된 아파트 가격 분양 후 한 채당 평균 5억
1,000만 원 가량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한 5억 이상 벌었네요.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일대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고요. 세종시 특공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5,852명에 달합니다. 지금 폐지하면 뭐합니까? 이미 받을 사람 다 받았는데?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인구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라 봐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많아진 것이 한 원인이 분석되고요. 6월 기준 서울 인구는 956만 5,990명으로 전년 972만 846명에서 15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근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노원구예요. 반면 인구가 이제 늘어난 곳은 강동구, 영등포구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겹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이들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신규 주담대 액수는 2조 4,65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5,127억 원, 그러니까 63% 증가했어요. 또한 전셋값 급등에 본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일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는데 가운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 봄에 이제 분양가 규제 등 여파로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청약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건설사들은 연초 이 기간에 전국에 10만 7,816가구를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실제 분양 물량은 6만 59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분양 일정이 밀린 게 분양가 규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며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전 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7곳 중 5곳은 보상 절차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사전 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 절차가 개시된 곳은 이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딱 2곳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로 정부가 계획하는 2025년 최초 입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 그리고 2025년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지금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택 보유자들이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과되는 세금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작년보다 재산세가 3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는가 하면 상승률은 10% 떼지만 세금 자체는 100만원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총합으로 주택재산세는 산출세액 절반은 7월에 남은 절반은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성 흐름을 리츠로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죠. 수익률도 두 자릿수에 입박하면서 안정적인 대처 투자처로 각광받는 분위기입니다. 이 리츠가 원금 보장이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북미 대륙을 덮친 재난급 폭염으로 엄청나요. 40도 이상 넘어갔어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고온에 사망자가 수백 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캐나다에서 대규모 산불이 번져 서부 한 마을이 통째로 불타 없어졌대요. 더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캐나다가 48.6도까지 치솟고요. 북미 북서부는 136곳이 산불에 번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후 악화가 더위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요.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돔 현상으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도로랑 일반 배관 이런 거 다 부서지는 거예요.
테슬라가 2분기 사상 최대 규모로 차량을 고객들에게 배송했습니다. 약 20만 대. 그래서 3분기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가상화폐 시세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열심히 차나 만들지 가상화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테슬라는 연초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최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팔아도 가상화폐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요. 지금 하락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베이비 부모와 70세 이상 고령층이 막대한 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35조의 달러에 달하고요. 이는 지난해 20조 9,300억 달러였던 미국 전체 국내 총 생산의 1.67배에 달합니다. 규모면에서 사상 최대 부의 이전입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증여 및 상속되며 자산활동에도 많이 이전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뭐 할아버지 재산 없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지방은 부모님 재산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올 가을로 예상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초조는 여겨졌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여권, 그러니까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중참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기대 못 미치는 성과를 내매 따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가을 총선 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지면 총리가 바뀌겠네요. 중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에 대해 앱스토어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미국 증시 상장 직후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신규 영업이 중단된 디디 추싱의 후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는 중 이제 이른바 공산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이 앞으로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행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이러면 중국만 손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국제 동맹군이 철수를 본격화하자 무자한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게 확대해서 중국을 쳐야죠. 탈레반은 지금까지 100곳이 넘는 구역을 통제하고 나섰으며 지난 이틀간 15곳 이상이 탈레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 미군과 국제 동맹군이 철수하면서요. 무기랑 탄약 이런 걸 다 두고 갔어요. 이거 왜 두고 갔겠어요? 어여빨리 무장해갖고 어느 곳을 쳐라 이거죠.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가 급등한 것은 석유 수출 기구와 러시아 등 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이제 늘리기 위해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열지 못했어요.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지급 준비율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요. 생산활동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내수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돈풀기에 나선 이유는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4년제 국립대학 19곳에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19곳에 잉여금이 2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생 지원 경비 등 미집행 사업비가 늘었다는 게 잉여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대학들이 인건비 상승 등 재정 경직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절감에 나서면서 국립대학 19곳의 잉여금은 3년 만에 1.7배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국립대학의 자체 수익금 규모가 앞으로 줄 일만 남았습니다. 국립대학은 이 정도인데 사립대는 더 심해요. 사립대 대학은 이미 재정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요. 2020년 회계연도에 사립대학 85곳에서는 이제 교비 회계 운영 적자가 총 4,200억 원 기록했습니다. 사립대 많이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이 일본의 16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향후 4년간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을 매년 3.6배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6조 7,033억 원, 한국은 41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앞으로 한국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살하는 거 학생들이나 군인들 보면 군인들 같은 경우는 부대가 힘들고 가정이 안 좋으면 자살해요. 왜냐면 갈 곳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힘들고 가정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힘들면 이 학생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학생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청원 보았는데 저는 그 가족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했으면 집안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자살했겠죠. 제가 본 시각은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와 계층 하락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다시 존폐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게임 셧다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와 인권 침해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 어느덧 10년을 맞았지만 올해 들어 폐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권 침해입니까? 당연한 거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에 의해 10일간 지속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분야 해킹은 4% 감소했는데 민간 분야에서는 13% 증가했어요. 작년 직업 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이제 50.7%였고요. 취업이 안 돼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취업률에서 빠지긴 했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취업 계고 졸업생 3명 중 1명 정도만 취업에 성공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이제 교육부가 직업 계곡 취업 지원 정책을 또다시 내놨는데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으면 약자부터 당하는 거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턴 등 취업 관련 활동을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는 무휴학 인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의 특성을 이용해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뒷전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경제 상황이나 뭐 금융당국 그리고 국제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조회수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뭐 300회 많으면 1000회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극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신문 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돈 되는 정보 그리고 힘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 신문 강의는 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일부 뭐 댓글을 달고 있지 않는 저희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제 지인들을 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려고요. 계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